이 사연,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야 평온을 찾았다 믿었는데 그날 밤 저도 복수를 위해 다른 남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지금 진짜 괴물이 된 건 누구였을까요? 지금 내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하는 그 질문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온했던 그 가을 오후, 소리도 없는 냄새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어떤 증거보다도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우리 부부의 집은 거대한 수목원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가꾸는 난초들이 은은한 향을 뿜고 오후의 햇살은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 없는 마룻바닥을 금빛으로 덮였죠.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이 지나고 마침내 도착한 평온의 항구라고 지난 30년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앞둔 사업가였고 저는 평생을 바친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을 무사히 끝마친 훈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남편은 며칠간의 골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행 가방에 넣을 옷가지들을 챙기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옷들에서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고집하는 런던의 늙은 장인이 만들었다는 시더우드 향수와 제가 쓰는 무향의 세제 냄새가 섞인 단정하고 서늘한 남자의 냄새. 그 냄새는 우리 가정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와 골프 셔츠 몇 벌을 꺼내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 그가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던 짙은 와인색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동창 모임에 입고 갔던 옷이었죠. 다림질을 위해 펼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에 무언가 아주 이질적인 것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것은 시더우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제 냄새는 더더욱 아니었죠. 아주 진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 온갖 향이 뒤섞여 멀미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종류의 향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광고하듯 온몸에 뿌리고 다니는 저렴하면서도 관능적인 향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셔츠가 갑자기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며 팔 전체가 저릿하게 마비되어 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아래까지 치솟아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들이쉬는 숨마다 그 역겨운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와 헛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고요하던 집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내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거친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셔츠를 그러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원목 바닥의 감촉이 스커트 너머로 전해져 왔지만 온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지난 몇 달간의 행동들이 의미 없이 흩어져 있던 점들이 이 냄새 하나로 연결되며 끔찍한 별자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잦아진 주말 약속,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작은 습관. 그 모든 것이 아니야, 설마 하는 얇은 믿음의 막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 향수는
막을 잔인하게 찢어밟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울고 웃었던 밤들이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이 이싸구려 향수 냄새 하나의 송두리째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라는 감각이 녹아내려 바닥에 고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뜨거웠던 온몸의 피가 서서히 식어가며 그 자리를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채워갔습니다. 분노와는 다른, 슬픔과도 다른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의 본능적인 위기감, 내 존재의 일부가 예고 없이 썩어 문드러지는 물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 역겨운 향기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일어서 손에 쥔 와인색 셔츠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오물을 던져버리듯. 그리고 나는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었으니까요. 내가 유일하게 청소 외의 목적으로는 드나들지 않는 집안의 작은 타국이었습니다. 육중한 원목 문을 열자 그만의 공간을 채우는 짙은 가죽과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꽂힌 책들. 이 질서정연한 세계의 주인이 그렇게 지저분한 향기를 묻히고 다녔다는 사실이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의자에 걸린 자켓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저녁 그가 잠시 입고 나갔던 옷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과 거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키와 영수증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펼쳐본 영수증에는 내가 모르는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 건너 신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다는 와인바. 시간은 밤 11시 42분. 메뉴는 스파클링 와인 2잔과 치즈 플래터. 그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바르르 떨려와 영수증이 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갈 때면 늘 두고 가는 집에서 쓰는 기계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내 자리 숫자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가 이 비밀번호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컴퓨터의 암호로 쓴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은 웃음이라기보다 바람 새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화면 구석 메신저 아이콘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대화 목록의 가장 위에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붉은 장미꽃 한 송이. 그 이름을 누르는 순간 지난 1년치의 대화가 눈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대신 안구의 표면이 사포처럼 뻣뻣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몸의 모든 수분이 증발해 버린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0대 소년 소녀처럼 유치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 시시콜콜한 농담, 그리고 서로의 몸을 탐하는 은어들. 그가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내가 알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인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크루를 내리는 내 손가락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은 어땠어? 역시 당신은 최고야. 내 생각만 나. 이 지루한 집구석만 아니면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 지루한 집구석. 그 6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가꾼 나의 세계, 나의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이 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옥의 간수였을 테고요.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까맣게 죽자 그 위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풀린 눈동자, 꽉 담은 입술 때문에 도드라진 팔자주름, 수십 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늙어버린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남편의 의자에 앉아 그의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유령이 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다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고 이내 모든 것을 삼키는 어둠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신경이 끊어져 내가 보내는 신호가 사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안의 모든 사물이 어둠 속에서 제 형태를 잃어갈 때쯤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에서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익숙한 내 집 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경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이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은 이제 위선적인 연극의 포스터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베이지색 소파는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던 주방은 음식이 아닌 절망을 조리하는 음울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자부심이자 나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세상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였고 이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쫓겨나기 직전의 신세였던 겁니다. 3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허망했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의 베개에서는 여전히 그의 익숙한 채취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나를 안정시키는 대신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나는 그의 베개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트북 화면에서 보았던 그의 역겨운 대화들이, 그 여자의 붉은 장미, 프로필 사진이 망막 위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틀인지 사흘인지 시간의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이었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서 죽은 듯이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었습니다. 그 진동은 내 온몸을 관통하는 전기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지배하던 무감각의 세계에 날아든 아주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팔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와인 친목 모임의 총무가 보낸 단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새로운 멤버도 오시니 꼭 참석해 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문자는 내게 내려온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멈춰있던 내 머릿속의 톱니바퀴가 끼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만 있어야 하는가? 왜 나만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왜 나만 피해자여야 하는가?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각이, 아주 차갑고 단단한 생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균형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닦아내야 한다는, 부서진 것을 똑같이 부서진 것으로 맞붙여야 한다는 기이한 확신. 그가 나의 세계를 무너뜨렸다면 나 또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석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의 일부를 악마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심의 대가는 즉각적으로 찾아왔다. 그 문자를 보낸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재생되는 끔찍한 흑백 영화와도 같았다. 남편은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띠리릭 하는 기계음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이 현관으로 쏠려 그의 발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옷을 벗는 소리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다. 나왔어.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조금의 죄책감도 어색함도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남편의 목소리. 나는 천천히 책을 덮고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왔어요? 피곤하겠네요. 내 목소리 또한 완벽했다. 약간의 염려와 반가움이 섞인 30년간 그가 들어온 아내의 목소리.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마주 보는 한편의 지독한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차이점은 오직 나만이 이 연극의 진짜 제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내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았다. 그의 입술이 닿은 뺨의 피부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와 입 맞췄을 저 입술이 내 살에 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다른 지역의 햇살 냄새와 풀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내 코는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다. 아주 미세하게 남은 그 역겨운 향수의 잔향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기억과 감각에 새겨진 문신까지는 지우지 못했다. 금요일까지 남은 이틀은 지옥이었다. 우리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이 모든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의 의미는 변해 있었다. 밥을 씹는 그의 턱의 움직임을 보며 나는 그가 다른 여자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생각했다. 뉴스를 보는 그의 무표정한 옆얼굴을 보며 그가 어떤 표정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을까 상상했다. 나란히 누운 침대 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 숨결이 다른 여자의 귓가를 어떻게 적셨을까 떠올렸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기야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한 적 없었던 남자였으니까요. 내가 완벽하게 차려내는 그의 세상 속에서 그는 그저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남편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다. 평소에 나라면 모임의 격식에 맞는 단정하고 우아한 옷을 골랐을 겁니다.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와이드 팬츠 같은 것들. 하지만 그날 내 손이 향한 곳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10년 전 마흔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샀다가 너무 과감하다는 생각에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버건디 색의 원피스였다. 나는 속옷까지 모두 벗고 맨살 위에 그 차가운 실크의 감촉을 느꼈다. 지퍼를 올리자 옷은 내 몸을 갑옷처럼 단단하게 감쌌다. 거울 앞에 서자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언제나 정갈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옅은 화장 대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는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들 중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을 집어들었다. 농염한 머스크 향. 남편이 싫어한다고 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향수였다. 나는 그 향수를 내 목덜미와 손목에 마치 독을 바르듯 뿌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낯선 여자를 데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맨살에 와 닿았다. 그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와인 모임이 열리는 바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피부에 와 닿는 시선들의 미세한 무게감. 나는 그 눈빛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하고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나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총무가 한 남자를 데리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하세요. 이쪽은 이선우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겼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피곤함과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짙게 배어 있었다.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그런 부류였다. 그는 나처럼 이 공간에 들뜬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돌아와 아주 잠시 1초 남짓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상처 혹은 같은 종류의 결핍을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희미한 동질감 같은 것을 읽었다.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와인만 천천히 마셨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단단하게 조여있던 이성의 족쇄를 조금씩 녹여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이선우라는 남자가 내게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오늘 와인 향이 아주 강하네요. 강한 만큼 진실하겠죠. 숨기는 게 없으니까. 내 대답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실한 건 가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안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픈 만큼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허락을 보았다. 동의를 보았다. 그리고 함께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다음 막으로 넘어가자는 무언의 초대를 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몸을 돌려 바의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무겁고 일정한 발소리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한 공범이었으니까. 발을 나오자마자 밤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뜨거워진 혈관을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냉기였다. 나는 멈춰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저 까맣고 텅빈 허공이었다. 지금 내 마음 같았다. 등 뒤에서 따라온 발소리가 내 옆에서 멈췄다. 이선우,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처럼 텅 빈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짐승들이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듯 침묵 속에서 서로의 절망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색함보다는 기묘한 동질감이, 정적보다는 무거운 이해가 우리 사이를 흘렀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제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의 차는 번쩍이는 외제차도 투박한 국산차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잘 관리된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의 주인처럼 과시하지 않지만 자신의 세계가 단단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차 안으로 들어갔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내 몸을 감쌌고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차 안은 방금 전 바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무겁고 밀도 높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낮은 엔진음이 우리의 침묵 아래 낮게 깔렸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에 짧은 그림자가 졌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의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을 가르며 달려가는 이 쇳덩어리의 움직임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그는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가 알던 삶의 궤도 밖으로 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그가 강변도로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시동은 끄지 않은 채 강 건너편의 야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수만 개의 불빛이 검은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흔들리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속하지 못한 세상의 온기처럼 느껴져 가슴이 시렸다. 저는 제 아내가 만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정면을 본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혼잣말 같기도 혹은 아주 오래된 비밀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다. 그녀가 고른 소파, 그녀가 심은 화초, 그녀가 끓인 찌개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세상의 벽지였고 바닥이었고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죠. 그 세상에 저를 위한 방은 없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파편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저 강물 위를 떠다니는 불빛을 보며 대답했다. 저는 그 세상 자체가 저라고 믿었어요. 그 남자의 완벽한 배경이 되는 것이 제 삶의 이유라고. 배경은 말이 없고 감정도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30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 배경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군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가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꾹 담은 입술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 이미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배신이라는 같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서로의 상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나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 어디로든 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닌 곳으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의 말은 내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지금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정갈하고 반듯한 사모님. 그 모든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멀리, 가장 깊은 곳으로요. 내 대답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차를 출발시켰을 뿐이다.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이제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생겼다. 여기가 아닌 곳, 우리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설령 하룻밤에 거짓된 천국이자 영원한 지옥의 입구라 할지라도.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출장 온 직장인들이나 이용할 법한 조용하고 특색 없는 비즈니스 호텔. 그 익명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위안이었다. 그는 시동을 끈 채 아주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함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할 준비가 되었냐는 마지막 확인.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의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카펫이 우리의 발소리를 집어삼켰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가 카드를 대자 삑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소리는 내 인생의 다음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냉정한 신호탄 같았다. 나는 그 소리에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붙은 카드키 홀더에 키를 꽂았다. 최소한의 조명이 켜지며 방의 내부가 드러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머문 적 없는 모델하우스처럼 그 비현실적인 청결함이 오히려 숨막히게 다가왔다. 이 익명의 공간은 지금부터 벌어질 익명의 행위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지막 순간 아주 희미한 망설임이 쇠사슬처럼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나는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제 손으로 불태워 버렸다는 것을.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내 등 뒤에서 울렸을 때 나는 이 방이 나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창밖으로는 우리가 방금 지나온 검은 강물과 그 위를 떠다니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검은 도화지 위에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저 불빛 아래의 모든 삶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그가 창가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고작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아주 깊은 강이 흐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도 없는 에어컨의 낮은 팬 소음만이 아주 희미하게 고막을 간지럽히는 완전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흥분이나 기대로 인한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쿵, 쿵 하고 울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장 소리였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이 상황이 괜찮은지 아니면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묻는 것인지.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구두굽이 카펫에 박히는 소리가 유난히 둔탁하게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향해 발을 담그는 기분이었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겠지. 그 속에는 30년의 배신을 꿈에도 모른 채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내 남편도 있을 터였다. 그 생각을 하자 마지막 남은 망설임의 조각마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그래, 이것은 복수다.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복수다. 등 뒤에서 그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버건디색 원피스의 얇은 실크 위로 그의 손바닥의 체온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이 이렇게 내 몸에 닿은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내게는 뜨거운 인두가 살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나를 돌려 세웠다. 그의 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짙은 수렁 같은 슬픔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구원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할 동반자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의 입술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느껴지는 것은 열정이나 쾌락이 아니었다. 서늘한 그의 입술의 감촉, 희미한 와인 향이 섞인 낯선 남자의 숨결, 그리고 내 몸을 감싸는 단단한 팔의 무게감. 그 모든 감각들이 남편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를 덧새기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고통으로 저 고통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도구로 독을 치료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처럼. 그가 내 원피스의 뒷지퍼에 손을 가져갔을 때 나는 아주 작게 숨을 멈췄다. 스르륵 하고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는 내 지난 30년의 정숙한 삶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옷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서늘한 방 안의 공기가 맨살에 와 닿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기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전율이었다. 침대 시트는 호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차갑고 뻣뻣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몸이 얽혔지만 우리의 영혼은 단 한 뼘도 가까워지지 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것은 그저 낯선 기계가 내는 소음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의식은 몸을 빠져나와 천장 한 구석에서 이 기괴한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었던 여자와 피곤한 눈빛의 남자가 만들어내는 슬프고 처절한 몸짓을. 나는 그의 몸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꺼풀 뒤로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던 그 끔찍한 대화들이 형광빛 글씨가 되어 떠다니기 시작했다.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미치겠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보냈던 그 글자들이 이 남자의 모든 움직임과 겹쳐지며 나를 조롱했다. 나는 이 남자를 통해
남편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남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균형은 찾아오지 않았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끈적하고 더러운 자기 혐오라는 감정의 막이 한 겹 더 씌워졌을 뿐이었다. 나는 더러워진 것을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결국 내 손과 내 영혼만 더 더럽혔을 뿐이었다. 텅 빈 쾌락의 끝에서 찾아온 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지독한 허무와 고독이었다. 옆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어둠에 잠긴 낯선 호텔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이 꼭 내 인생의 지도처럼 보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지 이제는 알 수도 없었다. 집을 나올 때보다 남편의 배신을 확인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혼자였다. 밤의 끝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이 아주 서서히 묽어지며 창문 커튼 틈으로 회색빛이 스며드는 과정은 고문처럼 길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 누운 남자는 낯선 섬처럼 고요했고 그의 존재는 위안이 아니라 나의 죄를 증명하는 거대한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나눈 것은 몸이 아니었다. 서로의 절망을 잠시 기탁했을 뿐 날이 밝자 그 절망은 이자까지 붙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왔다. 새벽의 차갑고 푸른 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을 때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어젯밤 어둠과 알코올에 가려졌던 그의 맨 얼굴이었다. 깊게 팬 미간의 주름, 거뭇한 수염, 자국, 세상의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지친 표정. 그는 더 이상 내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낯선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어젯밤 우리를 묶어주었던 기묘한 동질감은 밤의 장막이 걷히자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호텔 바닥의 싸늘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듯한 한기였다. 의자 위에 던져져 있던 내 버건디색 원피스는 마치 싸구려 무대 의상처럼 초라하고 구겨져 있었다. 어젯밤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갑옷은 하룻밤 만에 허물뿐인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옷을 주워 입었다. 피부에 닿는 실크의 감촉이 징그러운 벌레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는 나는 없었다. 번진 립스틱, 푸석한 피부, 퀭한 눈. 무엇보다 나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내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30년간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 품위, 자존심, 선량함이 사라지고 텅 빈 공허와 스스로를 향한 경멸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이 지루한 집구석이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한청처럼 내리를 스쳤다. 그래, 당신이 옳았어. 이 집구석만큼이나 나도 지루하고 낡아빠진 여자였어.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겠지.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손으로 빗어 넘겼다. 화장을 지우자 본래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어 서둘러 욕실을 나왔다. 그때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그 깊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함과
희미한 후회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밤의 공범들은 아침의 햇살 아래에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다. 가시는 겁니까?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는가? 아니, 우리는 서로를 이용해 각자의 지옥을 더욱 깊게 팠을 뿐이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추락의 마지막은 온전히 내 두 발로 감당해야 했다. 나는 바닥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어젯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호텔 로비의 인공적인 온기와 밝은 조명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걸음으로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는 밤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익숙한 우리 동네의 주소를 말하는 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낯설었다. 택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한 아침의 도시를 달렸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나 혼자만이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다른 시간대에 갇혀 있었다. 택시가 우리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늘 보던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과 하얀색 2층 집.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럽히는 바이러스가 되어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어젯밤에 나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가해자였다.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지폐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한참 동안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아침 공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을 때 나는 비로소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익숙한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지옥의 문고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찰칵. 내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골목길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소리 같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나를 맞은 것은 우리 집 특유의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다. 거실에 놓인 난초의 은은한 향과 내가 어제 저녁 끓여 놓은 찌개의 희미한 냄새,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배어있는 낡은 나무 냄새, 그 평온한 향기가 오늘따라 내 폐부를 찌르는 독가스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평화는 거짓이었다. 나는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더럽히고 돌아온 참이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신문 너머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일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일찍 나갔었네. 해장국이라도 먹으러 간 줄 알았지. 어제 모임은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내 늦은 귀가를 걱정하는 대신 을에 술을 마셨을 거라 짐작하는 그 무심함.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입을 열어야 했다.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수다가 길어졌어요. 그냥 근처에서 자고 왔어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껄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신문으로 시선을 되돌리며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다. 그래? 피곤하겠네. 커피나 한 잔에. 끝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어젯밤의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그 무관심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핥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아내라는 허상과 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의 무지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서러웠다. 나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매일 아침 반복되던 이 모든 소리가 지독하게 낯설었다. 마치 남의 집 부엌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커피잔을 쥔 내 손이 어젯밤 낯선 남자의 몸을 더듬던 그 손이라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나는 내 몸이 더러운 병균에 감염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예전의 침묵은 익숙함과 편안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서로 다른 비밀을 품은 두 개의 섬이 만들어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신문을 읽는 그의 미간, 커피를 마시는 그의 입술, 무심하게 식탁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는 지난 30년간 이 남자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다.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다. 당신의 셔츠에서 나던 향수 냄새에 대해, 노트북에서 보았던 역겨운 대화들에 대해, 그리고 나 또한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 어젯밤 다른 남자와 잠을 잤노라고. 이 위선적인 평화를 박살내고 진실의 지옥 속으로 함께 떨어져 버리고 싶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여보. 응?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아마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진실을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다.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였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다. 펄펄 끓는 물이 살에 닿는 고통이 차라리 위안이 되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미친 듯이 살을 문질렀다. 어젯밤의 기억을, 그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진 더러운 낙인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피부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씨였으니까.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도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도 아니었다. 그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버린 내 인생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지옥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남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는 이제 그의 완벽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균열이 될 것이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완벽한 집의 안주인이고 남편은 은퇴 후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주말이면 자식들 집에 들러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돌아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보며 말하죠. 참 그림 같은 부부라고.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그날 밤 제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에게 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해, 노트북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거짓말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비밀을 기둥 삼아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입니다. 아침이면 그가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그의 셔츠를 칼날처럼 다리고 그의 시답지 않은 농담에 웃어줍니다. 하지만 제 모든 행동에는 아주 얇고 투명한 유리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제 웃음은 그의 귓가에 닿기 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제 손길은 그의 피부에 닿기 전에 온기를 잃습니다. 그는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모든 완벽함은 이제 그를 향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에서 만났던 남자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는 내 인생에 던져진 내 스스로를 파괴하기 위한 돌멩이였을 뿐입니다. 아마 그 역시 나를 그런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옥을 잠시 구경한 이름 모를 동행이었을 뿐입니다. 가끔 남편이 잠든 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평온한 저 얼굴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비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 속에는 또 얼마나 끔찍한 나만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모른 척하며 서로의 가장 완벽한 위선을 연기하며 그렇게 함께 늙어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균형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편의 비밀이 불을 질렀고 저의 비밀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서로의 얼굴에 검댕이 묻은 줄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속에서 진실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저 숨 막히지 않을 만큼만 숨 쉬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